친정엄마의 49제를 마치고 돌아온 집, 누군가 신발을 신은 채 안방까지 들어와 서랍을 뒤져 놓았어요. 그리고 그 시각 휴대전화 화면에는 시어머니의 음성 메시지가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애미야, 통장은 내가 가져갔다. 우리는 동남아 좀 다녀올 테니 그리 알아라. 그날 밤 저는 식탁 앞에 앉아 종이 한 장을 펼쳐들었습니다. 시댁의 생활비를 끊고 짐을 거실 한복판에 던져놓은 다음 날, 친정어머니가 남기신 마지막 비밀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사연이 시작하기 전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오늘 하루 행운과 행복이 가득하도록 기원해 드릴게요.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김지원, 올해 36입니다. 직업은 프리랜서 번역가이고 작은 온라인 쇼핑몰도 하나 운영하고 있죠. 큰 돈은 아니어도 제 두 손으로 벌어 제 몫의 삶을 꾸려왔습니다. 어릴 적부터 어머니는 늘 제게 같은 말을 하셨습니다. 지원아, 사람은 제 밥벌이 제가 해야 허리를 펴고 사는 거다. 그 말이 제 평생의 좌우명이 되었습니다. 저는 욕심을 부리는 사람도 아니고 큰 소리를 내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묵묵히 제자리에서 할 일을 하는 것이 옳다고 믿었죠. 어머니는 제가 5살 때 아버지를 여의고 식당 일로 저를 홀로 키워내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머니가 세상의 전부였고 어머니의 고생이 제 가슴 한복판에 늘 박혀 있었습니다. 남편 이민수를 처음 만난 건 6년 전 대학교 선배가 마련한 자리에서였습니다. 선배는 술잔을 기울이며 제게 슬쩍 운을 띄웠습니다. 지원아, 내 직속 후배 중에 기가 막히게 순둥이 하나 있거든. 술도 못 마시고 아주 진국이야. 너 한번 만나볼래? 저는 그날 별 생각 없이 약속 장소로 나갔습니다. 이민수는 첫인상이 참 단정한 사람이었습니다. 말수도 적고 눈도 잘 마주치지 못하면서 수줍게 웃던 사람이었죠. 아, 저기 김지원 씨 맞으시죠? 제가 여자 앞에선 영 말주변이 없어서요. 하, 쑥스럽네요. 식사부터 하실래요? 이민수가 식어버린 커피잔을 만지작거리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 어색한 모습이 오히려 진실해 보였습니다. 연애 1년 만에 결혼 이야기가 오갔고 저는 망설임 없이 그 손을 잡았습니다. 이민수의 어머니, 그러니까 제 시어머니를 처음 뵌 자리는 한정식 집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자리에 앉자마자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셨습니다. 아니, 오늘 같은 자리에 지 애미도 없이 처녀 혼자 덜렁 나왔어? 쯧쯧,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은 게야. 네 집 딸인지 참 맹랑하네. 시어머니가 수저를 탁 내려놓으며 물으셨습니다. 저는 어머니 몸이 좋지 않아 다음에 따로 인사드리기로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입꼬리를 비스듬히 올리며 또 물으셨습니다. 그래, 내 직업이 뭐라고? 집구석에 틀어박혀서 컴퓨터나 두들긴다며? 그걸로 밥통에 쌀이나 채우겠어? 저는 번역 일을 한다고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아이고, 기가 차서. 번역? 그게 돈이나 돼? 우리 잘난 아들 민수 등골 빼먹으면서 평생 호강하려들 작정인가 보네. 그 옆에 앉아있던 시누이도 입을 거들었습니다. 엄마 말 맞네. 언니, 우리 오빠 월급 뻔한데 그걸로 어떻게 살아? 언니도 나가서 뼈 빠지게 벌어와야지. 양심이 좀 있어봐요. 저는 그 자리에서 차마 어머니 얼굴이 떠올라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이 광경을 보시면 얼마나 가슴 아프실까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저는 웃는 낯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웃음이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가 될 줄은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결혼 후 5년 저는 그야말로 식모처럼 살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생활비, 시누이의 카드가, 남편의 자존심까지
제가 다 채워 넣었죠. 어머니가 위암 판정을 받고 병상에 누우신 뒤에도 저는 그 살림을 놓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손을 붙잡고 울던 밤마다 저는 속으로 같은 말을 되뇌었습니다. 조금만 더 참자. 어머니가 마음 편히 가실 때까지만 참자. 그렇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49제 날이 밝았습니다. 절 마당에 떨어진 꽃잎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스님의 목탁 소리가 끝나고도 저는 한참을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엄마, 우리 불쌍한 엄마. 나만 두고 이제 정말 가는 거야? 나 혼자 두고 어떻게 가? 저는 영정 사진을 향해 작게 속삭였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얼굴이 자꾸만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이민수도 시어머니도 신우이도 그날 절에 오지 않았습니다. 이민수는 회사 일이 바쁘다고 했고 시어머니는 사돈댁일에 자기까지 갈 필요가 있냐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들조차 따질 힘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혼자 절 마당을 내려와 버스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흘러가는 풍경이 흐릿하게 번졌습니다. 집에 도착한 시간은 저녁 7시쯤이었습니다. 현관 앞에 선 저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도어락이 옆구리가 뜯긴 채 비스듬히 매달려 있었습니다. 어머, 이게 무슨 일이야? 도둑이 들었나?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혼잣말을 흘렸습니다. 손잡이를 잡자 문이 스르륵 열렸습니다. 신발장 위 화병이 깨져 있고 거실 바닥에는 누군가 신발을 신은 채 들어온 발자국이 어지럽게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가방을 떨어뜨린 채 안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서랍장 2번째 칸, 어머니가 마지막 순간까지 챙겨두라고 하셨던 비상금 통장과 인감도장이 들어있던 자리였습니다. 서랍이 활짝 열린 채로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오늘 어머니의 49제 날 누군가 제 집을 털어갔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려고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들었습니다. 그때 화면에 음성 메시지 알림이 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보낸 것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어이구, 애미야. 그 서랍에 있던 통장이랑 도장, 그거 내가 가져갔다. 어차피 네 애미 49제는 니년이 알아서 다 치렀을 거 아니냐? 꿍쳐둔 돈도 넉넉한 것 같길래 내가 좀 썼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거실에 차갑게 울렸습니다. 우리도 숨통은 트고 살아야 할 거 아니냐? 마침 돈도 생겼겠다. 동남아 패키지로 아주 쫙 뽑아서 놀다 올 테니까 넌 집구석 청소나 잘 해놔라. 끊는다. 엄마 빨리 와. 면세점 문 닫겠다. 깔깔깔. 메시지 끝에는 신우이의 키득거리는 웃음소리까지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휴대전화를 든 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장면이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앞에서 어머니 욕을 하던 날, 신우이가 제 옷장을 멋대로 뒤지던 날, 이민수가 어머니 병원비 이야기에 한숨부터 쉬던 날, 그 모든 장면들이 한 줄로 깨어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나 깨진 화병 조각을 손바닥으로 쓸어 모았습니다. 손끝이 베었지만 아픈 줄도 몰랐습니다. 엄마, 나 진짜 바보처럼 살았어. 엄마가 주고 간 그 귀한 돈을 저런 인간들한테 뺏기다니. 엄마, 나 용서하지 마. 저는 영정사진 대신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거실 창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근데 엄마, 나 이제 절대 안 참아. 저 인간들 피눈물 흘리면서 바닥 기어다니게 만들 거야. 내 목숨 걸고 다 갚아줄게. 창밖에는 어둠이 짙게 깔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깨진 도어락을 손으로 한번 매만지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거실 한가운데에 앉아
메모장에 한 줄 한 줄 적어 내려갔습니다. 오늘부터 제가 해야 할 일들의 목록이었습니다. 챕터 2 끊어진 생명줄, 끓어오르는 분노. 새벽이 밝아올 무렵에야 저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밤새 적어 내려간 메모장에는 빼곡한 글씨가 가득했습니다. 은행, 카드사, 통신사, 자동이체 내역, 그리고 이민수. 저는 식은 커피를 한 모금 넘기고 휴대전화를 들었습니다. 이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리고서야 잠에 취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지금 몇 시인데 전화를 해? 이민수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받았습니다. 저는 통화 녹음 버튼을 누른 뒤 차분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민수야, 우리 집에 도둑 들었어. 수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 침묵의 의미를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도둑이라니? 이민수가 헛기침을 하며 되물었습니다. 현관문 도어락 뜯기고 안방 서랍에 있던 통장이랑 도장 없어졌어. 어머님이 음성 메시지 남기셨더라. 본인이 가져가셨다고. 저는 또박또박 사실만 짚어 말했습니다. 이민수가 코웃음 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그거. 엄마가 여행 좀 가신다더라. 그깟 돈 좀 쓰신 거 가지고 도둑이라는 말이 나와. 그깟 돈. 저는 그 말을 천천히 따라했습니다. 민수야, 너 지금 그깟 돈이라고 했어. 그래, 그깟 돈. 어머니가 며느리 돈 좀 쓰실 수도 있지. 그거 가지고 새벽부터 사람 깨워서 유난을 떨어. 이민수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미안함도 없었습니다. 저는 휴대전화를 귀에서 떼고 잠시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민수야, 어머니가 어제 돌아가신 분 49제 날 우리 집 문 따고 들어와서 돈 가져가신 거야. 그게 며느리 돈 좀 쓰신 거야. 저는 떨리는 손을 무릎 위에 꾹 눌렀습니다. 우리 엄마 49제 날이라고. 아, 또 그 소리야. 장모님 돌아가신 거 가지고 언제까지 그럴 건데. 산 사람은 살아야지. 이민수가 길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엄마는 평생 고생하셨어. 동남아 한번 가시는 게 그렇게 배가 아파. 저는 그 말을 듣고 픽 웃음을 흘렸습니다. 평생 고생? 누가 고생했는데? 뭐? 누가 누구한테 고생했다는 거야? 어머님 생활비 누가 냈고 시누이 카드값 누가 막았는데? 저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무섭게 들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민수는 한참 말이 없다가 결국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김지원. 너 진짜 이상해졌다. 우리 엄마 들어오시면 그때 얘기해. 전화는 그렇게 끊겼습니다. 저는 녹음 파일을 저장 폴더로 옮기고 따로 백업해 두었습니다.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거실 창가에 섰습니다. 손에 인스타그램 앱을 띄웠습니다. 시누이의 계정에는 이미 3게시물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비행기 비즈니스석에서 와인잔을 든 사진, 면세점에서 명품 가방을 들고 웃는 사진. 그 옆에는 시어머니가 선글라스를 낀 채 엄지를 치켜든 사진이 있었습니다. 사진 아래에는 짧은 글이 달려 있었습니다. 우리 엄마 효도 여행, 가족이 최고. 저는 그 사진 한 장 한 장을 캡처해 따로 저장했습니다. 손이 떨리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손끝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오전 9시 은행 문이 열리자마자 저는 가까운 지점으로 향했습니다. 번호표를 뽑고 자리에 앉아 어머니 생각을 했습니다. 어머니는 늘 통장 2개를 따로 챙기셨습니다. 지원아, 이건 내 인생 보험이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함부로 풀지 말아라. 어머니의 손이 통장을 제 손에 꼭 쥐어주시던 그 순간이 어제 일처럼 또렷했습니다. 그 통장을 시어머니가 뜯어가셨습니다. 어머니가 마지막까지 제 몫이라며 남기신 그 통장을
자기 돈인 양 챙겨가셨습니다. 번호표가 호출되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구로 향했습니다. 고객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젊은 행원이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자동이체 등록된 거 전부 해지해 주세요. 저는 신분증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전부 말씀이세요. 네, 한 건도 빼지 말고요. 행원이 화면을 들여다보며 목록을 읽어내렸습니다. 시어머니 통장으로 매달 들어가던 100만 원, 시누이 휴대전화 요금, 시댁 관리비, 시아버지 산소 관리비까지. 네, 전부 끊어주세요. 저는 망설임 없이 답했습니다. 그리고 제 명의로 발급된 가족 카드도 모두 정지해 주세요. 가족분들 카드까지 말씀이신가요? 네. 한 장도 남기지 말고요. 행원이 잠시 멈칫하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고객님, 해외에서 사용 중인 카드도 있는데 지금 정지하시면 바로 막힙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고 있어요. 지금 막아주세요. 은행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 휴대전화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 번호였습니다. 한 통, 두 통, 세 통.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10통이 넘어가자 시누이의 번호로 바뀌었습니다. 역시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메시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야, 이년아, 너 죽고 싶어? 당장 카드 안 풀어. 시어머니가 보낸 문자였습니다. 저는 그 문자를 캡처해 따로 저장 폴더에 옮겼습니다. 집에 도착한 저는 거실 한가운데에 큰 박스 3개를 펼쳐 놓았습니다. 이민수의 옷, 책, 신발, 게임기, 면도기까지 하나하나 손에 잡히는 대로 박스에 넣었습니다. 박스가 가득 차자 그 위에 매직으로 글씨를 적었습니다. 이민수 짐, 시댁의 짐도 따로 챙겼습니다. 시어머니가 우리 집에 와서 두고 간 옷까지, 시누이가 자기 방처럼 쓰던 작은 방의 물건들, 저는 그 모든 것을 빠짐없이 박스에 담았습니다. 손길이 빨라질수록 마음이 오히려 차분해졌습니다. 박스를 거실 한가운데로 옮겨 쌓아두고 저는 그 옆에 앉아 어머니 사진을 꺼냈습니다. 지갑 안쪽에 늘 넣어두던 환갑잔치 때 찍은 어머니의 환한 얼굴이었습니다. 엄마, 나 오늘 처음으로 그 사람들한테 돈 줄 끊었어. 저는 사진을 바라보며 작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평생 나 키우면서 단 한 번도 누구한테 손 안 벌리고 사셨잖아. 나도 이제 그렇게 살아보려고. 어머니의 사진 속 미소가 오늘따라 더 환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사진을 가슴에 잠시 품었다가 다시 지갑에 넣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휴대전화 진동이 잠시 멈췄습니다. 해외에서 카드가 막혔다는 사실이 그제야 시댁 식구들에게 전해진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식탁에 앉아 따뜻한 보리차 한 잔을 따랐습니다. 오랜만에 천천히, 아주 천천히 한 모금을 넘겼습니다. 보리차의 구수한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그 맛 그대로였습니다. 저는 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거실에 쌓인 박스 더미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집의 공기가 어제와는 분명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린 것은 바로 그 무렵이었습니다. 챕터 3 낯선 방문자와 숨겨진 진실. 초인종 소리에 저는 잔을 내려놓고 인터폰 화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중년의 남자 한 분이 단정한 양복 차림으로 서 계셨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누구세요? 저는 인터폰 너머로 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원 씨 맞으시죠? 저는 박정훈이라고 합니다. 어머님, 그러니까 고 윤숙자 여사님의 유언 집행을 맡은 변호사입니다. 박 변호사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잠시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의 이름을 다른 사람의 입에서 들으니
가슴 한쪽이 시큰해졌습니다. 문을 열어드리고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식탁 위에 놓인 어머니의 영정사진을 발견하고는 잠시 그 앞에 서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여사님께 늦게나마 인사 올립니다. 박 변호사가 사진 앞에 가만히 두 손을 모으고 말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이 사람이 어머니와 정말 가까운 분이었구나, 그렇게 직감했습니다. 앉으세요. 차 한 잔 드릴게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보리차를 따랐습니다. 박 변호사가 자리에 앉으며 가방에서 두꺼운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 겉면에 어머니의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딸 지원이에게. 저는 그 글씨를 보자마자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여사님께서 작년 가을부터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박 변호사가 봉투를 식탁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본인 병환이 깊어지시는 걸 아시고 따님 모르게 정리해 두실 게 있다고 하셨죠. 엄마가 변호사님을 언제부터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한 1년 정도 됩니다. 제 아버지가 여사님의 오랜 지인이셨거든요. 박 변호사가 부드럽게 답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여사님 일은 꼭 네가 챙겨드려야 한다고 당부하셨습니다. 저는 봉투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는 끝까지 저 몰래 저를 챙기고 계셨던 겁니다. 열어보셔도 됩니다. 박 변호사가 조용히 권했습니다. 봉투 안에는 부동산 등기 서류 한 장과 통장 사본, 그리고 손으로 쓴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등기 서류부터 펼쳐보았습니다. 서류 위쪽에는 어머니가 미리 적어두신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우리 지원이 명의로 옮겨둔 작은 건물이다. 엄마 마지막 선물이라 여기고 받아라. 저는 그 글씨를 손가락으로 천천히 쓸어보았습니다. 어머니가 펜을 쥐고 한 글자 한 글자 적어 내려가셨을 그 모습이 눈앞에 보이는 듯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신가요? 여사님께서 평생 모으신 돈으로 작은 상가 건물 한 채를 사두셨습니다. 1년 전쯤에 등기까지 따님 명의로 다 옮겨두셨고요. 박 변호사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세입자가 2분 들어와 계시고 매달 보증금 이자와 월세가 들어오는 통장이 따로 있습니다. 저는 통장 사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사본 옆에 통장 번호가 적혀 있었는데 어딘가 익숙한 숫자였습니다. 저는 그 번호를 한참 보다가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이 통장 번호.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제 시어머니가 가져가신 그 통장이에요. 박 변호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가져가셨다니 무슨 말씀이신가요? 저는 어제 있었던 일을 박 변호사 앞에 차근차근 풀어놓았습니다. 도어락이 뜯긴 현관, 텅 빈 서랍, 시어머니의 음성 메시지, 시누이의 인스타그램 사진까지. 박 변호사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지원 씨, 이건 단순한 가족 간의 다툼이 아닙니다. 박 변호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문 부수고 들어가서 통장 가져가신 건 절도이고 그 통장에는 보증금이 들어있던 자금까지 묶여 있습니다. 액수가 작지 않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봉투 속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편지를 꺼냈습니다. 얇은 편지지 위에 어머니의 글씨가 정성스레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딸 지원이에게. 편지의 첫 줄을 읽는 순간부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엄마가 너한테 제일 미안한 게 뭐였는지 아니? 너 시집 보내놓고도 마음 편히 못 살게 한 거다. 저는 흐르는 눈물을 닦지도 못한 채 다음 줄을 읽었습니다. 네가 시어머니랑 시누이 뒤치다꺼리 하느라 내 인생을 못 살고 있는 거 엄마가 다 보고 있었다. 엄마가 식당일에서 모은 돈 1푼 2푼 합쳐서 이 건물 사뒀다. 너 어디 가서도 굶지 말라고.
이제 엄마 죽고 나면 그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애쓰지 마라. 내 인생, 이제는 너를 위해 살아라. 편지의 마지막 줄을 읽고 저는 그 자리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어머니는 다 알고 계셨던 겁니다. 제가 입을 다물고 살아온 그 모든 세월을 어머니는 단 한순간도 모르고 지나치신 적이 없었던 겁니다. 박 변호사는 제가 울음을 그칠 때까지 조용히 기다려 주셨습니다. 한참 뒤 저는 휴지로 얼굴을 닦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변호사님, 네, 말씀하세요. 그 사람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는 또렷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박 변호사가 안경을 고쳤으며 답했습니다. 먼저 경찰에 정식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도어락 부서진 사진, 음성 메시지, 인스타그램 사진, 통장 인출 내역 다 증거가 됩니다. 증거는 다 가지고 있어요. 저는 휴대전화를 들어보였습니다. 박 변호사가 잠시 놀란 표정을 짓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원 씨, 마음 단단히 잡으셔야 합니다. 가족 일로 다투다가 마지막에 마음 약해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안 그래요? 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답했습니다. 저 어제 새벽에 이미 마음 다 정리했어요. 박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명함을 한 장 식탁 위에 놓아두었습니다. 내일 아침에 같이 경찰서 가시죠. 제가 모시러 오겠습니다. 네, 부탁드릴게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박 변호사를 현관까지 배웅했습니다. 박 변호사가 신발을 신으며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여사님께서 마지막에 저한테 그러셨습니다. 우리 지원이는 한번 마음먹으면 끝까지 가는 애라고요. 걱정 말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멈춰섰습니다. 엄마가요? 네, 그러셨습니다. 박 변호사가 옅게 웃으며 인사하고 돌아섰습니다. 저는 닫힌 현관문 앞에 한참을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거실로 돌아와 어머니의 사진을 다시 꺼냈습니다. 사진 속 어머니의 미소가 오늘따라 다르게 보였습니다. 엄마, 다 알고 계셨구나. 저는 사진을 두 손으로 감싸쥐고 작게 속삭였습니다. 그때 휴대전화가 진동했습니다. 이민수의 번호였습니다. 저는 잠시 화면을 바라보다가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지원아, 엄마 카드가 막혀서 호텔에서 쫓겨나신대. 너 미친 거 아니야. 이민수가 다급한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저는 휴대전화를 귀에 댄 채 어머니 사진을 식탁 위에 가만히 세워 놓았습니다. 민수야. 왜? 어머님이 가져가신 그 통장, 우리 엄마가 나한테 남기신 상가보증금 통장이야. 수화기 넘어가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뭐? 이민수의 목소리가 한 톤 낮아졌습니다. 지금 변호사님 다녀가셨어. 내일 아침에 경찰서 갈 거야. 저는 차분하게 한마디 한마디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님한테 전해. 호텔 비용은 본인이 알아서 하시라고. 저는 전화를 끊고 휴대전화 전원을 길게 눌러 꺼버렸습니다. 거실에는 오직 시계 초침 소리만이 가만히 울리고 있었습니다. 챕터 4 절망 속에서 피어난 희망의 빛.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단정한 정장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머리를 한 갈래로 단정히 묶었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며칠 새 많이 야위어 있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어머니의 사진을 한 번 더 손에 쥐고 가방에 넣었습니다. 오늘은 어머니를 가슴이 아닌 가방에 모시고 함께 나서야 할 것 같았습니다. 약속 시간보다 10분 일찍 박 변호사가 차를 가지고 왔습니다. 잘 주무셨습니까? 박 변호사가 차 문을 열어주며 물었습니다. 네, 오랜만에 푹 잤어요. 저는 짧게 답하고 차에 올랐습니다. 실제로 어제 오후
어머니의 편지를 다 읽고 나니 마음 한쪽이 이상하리만치 평온해졌습니다. 경찰서로 가는 길, 박 변호사가 운전대를 잡은 채 말을 꺼냈습니다. 지원 씨, 제가 어젯밤에 여사님 자료들을 다시 정리해 봤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여사님께서 건물을 사실 때 지원 씨 명의로 옮기는 과정도 다 합법적으로 처리해 두셨더라고요. 시댁 쪽에서 트집을 잡을 만한 빈틈이 없습니다. 박 변호사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그렇게까지. 저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네. 여사님께서 미리 다 준비해 두셨습니다. 따님이 혼자 남으셨을 때 흔들리지 않도록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어머니는 마지막 순간까지 저를 지키고 계셨습니다. 저도 이제 그 마음에 보답해야 할 차례였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해 절도와 주거침입에 관한 고소장을 정식으로 접수했습니다. 담당 형사가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물었습니다. 피고 소인이 시어머니랑 시누이 되시고요. 음성 메시지랑 인스타그램 사진, 도어락 사진까지 다 가지고 오셨네요. 네, 통장 인출 내역도 같이 드릴게요. 저는 USB를 형사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가족 간 일은 합의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정말 끝까지 가실 생각이십니까? 형사가 펜을 내려놓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잠시 그 눈을 마주보다가 또렷하게 답했습니다. 네, 합의 없습니다. 형사가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고 서류를 마저 정리했습니다. 저는 마지막 서명란에 제 이름을 천천히 적어 내려갔습니다. 김지원, 세 글자가 종이 위에 또렷이 새겨졌습니다. 경찰서를 나와 박 변호사와 함께 근처 카페에 들렀습니다. 박 변호사가 따뜻한 차 2잔을 시켜주었습니다. 오늘 정말 잘하셨습니다. 박 변호사가 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릴게요. 저는 잔을 두 손으로 감싸쥐고 말했습니다. 이혼 절차도 같이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박 변호사가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민수 씨한테는 언제쯤 통보하실 생각이십니까? 오늘 저녁이요. 집에 들이지는 않을 거예요. 통보만 할 거예요. 저는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박 변호사가 가방에서 서류 한 부를 꺼냈습니다. 이런 날이 올 줄 알고 여사님께서 미리 부탁하신 게 있었습니다. 협의이혼 신청서 양식이랑 재산분할 관련 자료를 정리해 두었습니다. 저는 그 서류를 받아들고 한참을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는 이런 날이 올 줄 정말 알고 계셨던 모양이었습니다. 엄마는 어떻게 어디까지 보고 가신 거예요? 저는 박 변호사를 향해 작게 물었습니다. 여사님께서 그러시더군요. 우리 딸이 그 집에서 더는 못 견딜 날이 곧 올 텐데 그때 빈손으로 나오면 안 되니까 미리 챙겨둬야 한다고요. 박 변호사가 잔잔하게 답했습니다. 저는 입을 가린 채 한참을 울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살아계실 때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돌아가신 뒤에도 어머니는 제 등 뒤를 단단히 받쳐주고 계셨던 겁니다. 여사님이 그러셨습니다. 우리 지원이가 한번 울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무서울 게 없는 애라고요. 박 변호사가 부드럽게 덧붙였습니다. 저는 손등으로 눈물을 닦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맞아요. 저 이제 안 울어요. 집으로 돌아와 거실 한가운데에 앉았습니다. 지난밤 정리해둔 박스들이 그대로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휴대전화 전원을 다시 켰습니다. 부재중 전화 47통, 문자 메시지 23통이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대부분 시어머니와 시누이, 그리고 이민수가 보낸 것이었습니다. 욕설, 협박, 애원, 회유. 표현만 달랐지 결국은 같은 말이었습니다. 당장 카드를 풀어달라, 합의해달라, 없던 일로 하자.
저는 메시지들을 하나하나 캡처해 따로 폴더에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이민수에게 짧은 문자 한 통을 보냈습니다. 오늘 저녁 7시 집 앞 카페로 와. 할 말 있어. 오후 늦게 저는 어머니가 남기신 상가 건물 주소로 차를 몰았습니다. 서울 변두리의 조용한 동네에 3층짜리 작은 상가 건물이 서 있었습니다. 1층은 작은 김밥집, 2층은 공인중개사 사무실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3층은 비어있는 채로 창문에 임대 표시가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건물 앞에 한참을 서서 위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엄마, 이게 엄마가 나한테 남긴 거구나. 저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김밥집 사장님이 가게 앞을 쓸다가 저를 알아보고 다가오셨습니다. 혹시 새 건물주 되시는 분인가? 네, 안녕하세요. 김지원이라고 합니다. 아이고, 그 어머님 닮으셨네. 자네 어머니 살아계실 때 가끔 들르셔서 김밥 한 줄씩 사가셨거든. 사장님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어머니는 이 동네에도 이미 발자국을 남기고 가신 것이었습니다. 저녁 7시 약속한 카페에 이민수가 나타났습니다. 며칠 새 얼굴이 푸석해지고 눈밑이 거뭇해져 있었습니다. 지원아, 우리 얘기 좀 하자. 이민수가 자리에 앉자마자 손을 뻗어 제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저는 손을 거두며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거 협의이혼 신청서야. 도장 찍어서 내일까지 박 변호사님 사무실로 보내. 지원아, 잠깐만. 우리 이러지 말자. 이민수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잠깐 정신이 나가셔서 그런 거야. 형사 고소까지는 안 가도 되잖아. 민수야. 저는 이민수의 말을 끊었습니다. 너 어제 새벽에 나한테 뭐라 그랬어? 그깟 돈이라고 했지. 그건 우리 엄마 돌아가신 지 49일 된 날 우리 집에 도둑 들었어. 그게 그깟 돈이야. 이민수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저는 식어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말을 이었습니다. 형사고소는 내가 한 게 아니라 법이 한 거야. 도둑질하면 잡혀가는 거고 도둑 맞은 사람이 신고하는 건 당연한 거야. 그걸 가족이라서 봐달라고 하지 마. 이민수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네가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다. 너 정말 무서운 여자다. 무서운 거 이제 시작이야.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짧게 답했습니다. 내 짐은 거실에 박스로 정리해뒀어. 내일 오전까지 가지러 와. 안 가져가면 다 내다 버릴 거야. 저는 카페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이민수가 뒤에서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가방에서 어머니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사진 속 어머니가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엄마, 오늘 하루 잘했지. 저는 사진을 향해 작게 속삭였습니다. 바람이 한 차례 머리카락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어머니가 제 어깨를 쓸어주시는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한 발 한 발 천천히 그러나 멈추지 않고 집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챕터 5 통쾌한 철퇴와 찬란한 홀로서기. 시댁 식구들의 귀국일이 다가왔습니다. 박 변호사가 새벽 일찍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오늘 오후 3시 인천공항 도착입니다. 경찰이 입국장 안쪽에서 대기하기로 했어요. 네, 저도 갈게요. 저는 망설임 없이 답했습니다. 박 변호사가 잠시 침묵하다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꼭 직접 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마음 불편하시면 안 오셔도 됩니다. 아니요, 제 눈으로 봐야겠어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의 49제 날 제 집 문을 부수고 들어와 통장을 들고 비행기에 오른 그 사람들의 마지막 표정을 두 눈으로 보고 싶었습니다.
인천공항 입국장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저는 박 변호사와 함께 기둥 뒤편에 자리를 잡고 섰습니다. 형사 2명이 입국장 출구 양쪽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방콕발 비행기가 도착했습니다. 저는 가방 손잡이를 꼭 쥐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배었지만 마음만은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입국장 문을 통해 빠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그 익숙한 두 얼굴이 보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면세점 쇼핑백을 양손에 가득 든 채 걸어 나왔습니다. 그 뒤로 시누이가 큰 캐리어 2개를 끌고 따라 나오고 있었습니다. 선글라스를 머리 위로 올린 시누이가 휴대전화로 누군가에게 큰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오빠, 우리 도착했어. 호텔에서 카드 막혔을 때 그 망신을 어떻게 갚을 거야. 시어머니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거들었습니다. 민수 그놈은 어디 갔어? 마중도 안 나와. 바로 그 순간 형사 2명이 두 사람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이복순 씨, 이수진 씨 맞으시죠? 주거침입 및 특수절도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형사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하며 수갑을 꺼냈습니다. 시어머니의 손에서 쇼핑백이 와르르 떨어졌습니다. 뭐라고? 누구야 너희들? 시어머니가 비명에 가까운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무슨 절도야? 우리 며느리 돈 좀 가져온 게 무슨 죄가 돼? 이복순 씨 묵비권을 행사하실 수 있고 변호인을 선임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형사가 정해진 절차대로 안내를 이어갔습니다. 시누이가 그제야 주위를 두리번거리다가 저를 발견했습니다. 옳게 거기 있었어. 시누이가 손목에 채워진 수갑을 보며 울먹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기둥 뒤에서 걸어 나갔습니다. 옳게 한 번만 봐줘. 응, 우리가 잘못했어. 한 번만 봐줘. 시누이가 무릎을 꿇으려 했지만 형사가 부축해 일으켜 세웠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표정을 바꿨습니다. 애미야, 이게 다 무슨 일이야? 네가 좀 풀어줘. 시애미가 며느리 돈 좀 쓴 게 죄야. 저는 시어머니 앞에 가만히 섰습니다. 어머님, 저는 짧게 호칭을 불렀습니다. 시어머니가 살았다는 듯 저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우리 엄마 49제 날 어머님이 제 집 도어락 부수고 들어가신 거 기억나세요? 애미야, 그건 제 통장이 어떤 통장인지도 모르고 들고 비행기에 올라타셨죠. 인스타에 사진까지 올리셨고요. 저는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 통장, 우리 엄마가 평생 식당일에서 모은 돈이에요. 마지막 가시는 날까지도 저 굶지 말라고 남겨두신 돈이고요. 시어머니의 입술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어머님은 그 돈으로 비즈니스석 타고 동남아 가셨어요. 명품 가방 사셨고요. 저는 한 발짝 더 다가섰습니다. 제가 어머님 봐드릴 자격이 있나요? 우리 엄마 영정 사진 앞에서요. 시어머니는 입을 다물지 못한 채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시누이는 그 옆에서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형사들이 두 사람을 호송차로 데려가는 동안 입국장 안의 사람들이 핸드폰을 들고 그 광경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시누이가 자기 얼굴을 가리려고 머리를 떨궜습니다. 시어머니는 끝까지 저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애미야, 너 평생 후회한다. 두고 봐. 저는 그 자리에서 가만히 등을 돌렸습니다. 박 변호사가 옆에 서서 작게 말했습니다. 잘 참으셨습니다. 참은 거 아니에요. 그냥 더는 할 말이 없어서요. 저는 짧게 답했습니다. 호송차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등 뒤에서 둔하게 울렸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경찰서 앞에서 이민수가 사색이 된 얼굴로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저와 박 변호사가 도착하자 이민수가 달려왔습니다. 지원아, 엄마 좀 받으려. 응. 늙으신 분 수갑 채워서 데려가는 게 말이 돼. 이민수가 두 손을 모으며 애원했습니다. 민수야, 비켜. 저는 짧게 말하고 그 옆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지원아, 제발. 이민수가 뒤에서 제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박 변호사가 그 손을 가로막았습니다. 이민수 씨, 지금 김지원 씨께 손 떼시면 접근금지 신청 들어갑니다. 박 변호사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민수가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저는 한 번도 돌아보지 않고 경찰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조사가 마무리되고 경찰서를 나왔을 때는 이미 저녁이었습니다. 박 변호사가 차에 시동을 걸며 물었습니다. 바로 댁으로 모실까요? 아니요, 한 군데만 더 들렀다가요. 저는 어머니의 상가 건물 주소를 다시 알려드렸습니다. 3층짜리 건물 앞에 차를 세우고 저는 천천히 내렸습니다. 가을바람이 옷깃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저는 건물을 한참 올려다보았습니다. 변호사님, 저 3층에 사무실 차리려고요. 번역 사무실 말씀이신가요? 네. 그동안 혼자 집에서 일했는데 이제는 제대로 차려보고 싶어요. 박 변호사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여사님께서 정말 좋아하실 겁니다. 엄마 사진 책상 위에 올려두고 일할 거예요. 저는 작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날로부터 2달이 흘렀습니다. 3층 사무실에 새 간판이 올라가던 날, 저는 일찌감치 출근해 창문을 열고 환기를 시켰습니다. 새로 들여놓은 책상과 책장, 따뜻한 색의 카펫, 그리고 창가에 놓인 작은 화분 하나. 모든 게 제 손으로 골라 채워 넣은 것들이었습니다. 간판 시공업체 사장님이 사다리에서 내려오며 저를 불렀습니다. 사장님, 다 됐어요. 한번 보세요. 저는 건물 앞 도로로 나가 위를 올려다보았습니다. 3층 창문 위쪽에 단정한 글씨로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지원 번역. 세 글자가 가을 햇살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서 그 간판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무실로 올라와 저는 어머니의 사진을 책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사진 옆에 보리차가 담긴 머그잔을 나란히 놓았습니다. 엄마, 나 오늘부터 여기서 일해. 저는 사진을 바라보며 작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사놓은 건물에서 엄마가 키운 딸이 사무실 차렸어. 창밖으로 노을이 천천히 번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깊숙이 등을 기대고 앉아 따뜻한 보리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입안에 어머니의 손맛이 잔잔히 퍼졌습니다. 그동안 시댁 식구들 뒷바라지하느라 잊고 살았던 제 일, 제 책상, 제 이름. 그 모든 것이 이제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잠시 그 평온을 음미했습니다. 바람이 창문을 가볍게 흔들고 지나갔습니다. 챕터 6 끝나지 않은 발악. 사무실을 차린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일감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고 직원도 2명 새로 뽑았습니다. 번역 경력 5년 차의 차분한 후배 1명과 회계 일을 봐줄 격리 직원 1명. 3명이 둘러앉아 마시는 아침 커피 한 잔이 그렇게 든든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장님, 이번 출판 사건 마감이 다음 주예요. 후배 직원이 서류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네, 오늘 안에 초벌 끝낼게요. 같이 검토해요. 저는 환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사무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책상 위 어머니 사진을 부드럽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곁에서 저를 지켜봐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 평온이 깨진 건 화요일 오전이었습니다. 사무실 1층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격리 직원이 창밖을 내다보더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사장님, 저 밖에 좀 보세요. 저는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건물 입구 앞 도로에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큼지막한 피켓을 하나씩 들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피켓에는 검은 매직으로 거칠게 글씨가 쓰여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미를 감옥에 보냈다. 시누이의 피켓에도 비슷한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천하의 불효부 김지원. 저는 한참 그 광경을 내려다보다가 가방을 챙겨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박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며 한 계단 한 계단 차분히 내려갔습니다. 변호사님, 시댁 식구들이 사무실 앞에 와 있어요. 피켓 들고요. 가까이 가지 마세요. 제가 바로 가겠습니다. 박 변호사가 짧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1층 김밥집 앞에 잠시 멈춰 섰습니다. 김밥집 사장님이 가게 안에서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사장님, 저 사람들 누구야? 아침부터 동리가 시끄러워. 제 시어머니랑 시누이세요. 저는 짧게 답했습니다. 사장님이 한숨을 푹 내쉬었습니다. 아이고, 어머님이 보시면 가슴이 미어지시겠네. 저는 건물 밖으로 한 걸음 내디뎠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발견하자마자 피켓을 머리 위로 들어 올리며 소리쳤습니다. 여러분, 이 여자가 바로 시어미를 유치장에 보낸 천하의 불효부예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쳐다보았습니다. 시누이도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이 동네 사람들 다 알아두세요. 저 위층 번역회사 사장이 사기꾼이라고요. 저는 두 사람 앞에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시어머니가 한순간 움찔하더니 다시 표정을 가다듬고 소리를 높였습니다. 애미야, 우리 다 같이 죽자. 어디 한번 끝까지 가보자. 어머님,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하시는 말씀 다 녹음되고 있어요. 시어머니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휴대전화를 들어보였습니다. 건물 입구 CCTV도 다 돌아가고 있고요. 영업방해, 명예훼손 다 증거로 남고 있어요. 시누이가 발끈해서 한 발 다가왔습니다. 옳게, 진짜 너무한다. 우리가 무슨 죽을 죄를 졌다고 이렇게까지 해. 저는 시누이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내 통장 가져갔잖아요. 그건 엄마가 가져갔든 누가 가져갔든 같이 그 돈으로 비행기 타고 호텔에 묵었잖아요. 명품도 사고. 저는 한 문장 한 문장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인스타에 사진까지 다 올렸으면서 이제 와서 죽을 죄가 아니라고요. 시누이의 얼굴이 벌개졌습니다. 그 순간 사무실 건물 안쪽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원아. 이민수였습니다. 언제 왔는지 건물 안쪽 계단 옆에 서 있었습니다. 이민수가 다가오자 저는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민수야, 너 여기 어떻게 들어왔어? 내 사무실에 잠깐 다녀왔어. 직원이 막던데 그냥 올라갔다 왔어. 이민수가 머쓱하게 말했습니다. 내 사무실에 허락 없이 들어갔다고. 저는 차갑게 되물었습니다. 잠깐 보고만 나왔어. 너 진짜 잘 됐더라. 이민수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지원아, 우리 얘기 좀 하자. 이혼은 진짜 좀 다시 생각해줘. 이혼은 이미 변호사 통해서 진행 중이야. 너랑 따로 얘기할 거 없어. 저는 짧게 끊었습니다. 이민수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네가 산 그 건물 말이야. 어차피 결혼 중에 생긴 재산이잖아. 절반은 내 거 아니야. 저는 잠시 이민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수야, 그 건물은 우리 엄마가 결혼 전부터 모은 돈으로 사신 거야. 그리고 등기는 결혼 전이 아니라 결혼 후에 내 명의로 옮겨졌어. 하지만 자금 출처는 다 우리 엄마야. 법은 그렇게 안 봐. 결혼 중에 명예 옮긴 거면 분할 대상이야. 이민수가 어디서 주워들었는지 모를 말을 늘어놓았습니다. 저는 픽 웃었습니다.
그건 박 변호사님이랑 법정에서 얘기해. 그 사이 박 변호사의 차가 도착했습니다. 박 변호사가 차에서 내려 빠른 걸음으로 다가왔습니다. 지원 씨, 안으로 들어가세요. 여기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박 변호사가 휴대전화로 어디론가 전화를 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영업방에 현행범 신고 들어갑니다. 위치는 사무실로 돌아온 저는 직원 2명에게 짧게 사과했습니다. 오늘 시끄럽게 해서 미안해요. 사장님이 미안하실 일이 아니죠. 후배 직원이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주었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아 어머니의 사진을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의 미소가 오늘따라 더 단단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오후 사무실 메일함에 낯선 메일이 한 통 도착했습니다. 3년 동안 거래해 온 출판사의 대표였습니다. 제목을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계약 해지 통보의 건. 저는 떨리는 손으로 메일을 열어보았습니다. 김 사장님께 최근 사장님과 관련된 좋지 않은 소문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사기 전력이 있다는 제보 메일을 받았고 회사 차원에서 검토 결과 부득이하게 거래를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메일을 다 읽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화면을 새로 고치마니 또 다른 거래처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메일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하루 사이에 큰 거래처 3군데가 한꺼번에 연락을 끊었습니다. 격리 직원이 다가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사장님, 무슨 일 있으세요? 안색이. 누가 우리 거래처에 이상한 메일을 돌렸어요. 저는 짧게 답했습니다. 박 변호사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거래처 3군데에서 같은 날 계약 해지 통보가 왔어요. 메일 내용 좀 보내주시겠습니까? 박 변호사가 빠르게 답했습니다. 누군가 익명으로 제가 사기꾼이라는 메일을 거래처에 돌렸대요. 확실히 짚히는 사람 있으십니까? 박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짧게 답했습니다. 이민수예요. 근거가 있으십니까? 근거는 없어요. 그런데 직감이에요. 오늘 오전에 사무실 무단으로 올라왔거든요. 알겠습니다. 메일 보내주시면 바로 발신자 추적부터 의뢰하겠습니다. 박 변호사가 짧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의자에 등을 깊이 기댔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천천히 기울고 있었습니다. 격리 직원과 후배 직원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2사람을 향해 옅게 웃었습니다. 2분, 너무 걱정 마세요. 이런 일에 흔들릴 회사 아니에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3층 창문 너머로 거리에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책상 위 어머니의 사진을 한 번 더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지원아, 한번 마음먹었으면 끝까지 가는 거다. 저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두꺼운 폴더 하나를 꺼냈습니다. 폴더 겉면에 단정한 글씨로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민수, 챕터 7함정에 빠진 사냥감들. 폴더를 책상 위에 펼쳐놓고 저는 한 장 한 장 천천히 넘겨보았습니다. 결혼 생활 6년 동안 제가 모아둔 자료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메모 한 줄, 영수증 한 장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부터 저는 이민수의 행동에서 이상한 점을 느꼈고 그날부터 조용히 자료를 모아두기 시작했습니다. 신용카드 명세서 사이로 유흥업소 결제 내역이 적힌 종이가 빼곡했습니다. 새벽 2시, 3시에 찍힌 결제 시간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가게에서 같은 요일에 결제된 내역도 여러 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종이들을 한 묶음으로 정리해 따로 놓았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점점 더 차분해졌습니다. 다음 칸에는 휴대전화 녹음 파일을 백업해둔 외장하드가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에 연결해 폴더를 열었습니다. 파일이 100개도 넘게 정렬되어 있었습니다. 파일 하나를 무작위로 눌러보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애미야, 너 친정에 보낸 돈 다 어디서 났어? 우리 민수 월급 빼돌렸지. 어머님, 친정엄마 병원비예요. 제가 번 돈으로 보낸 거예요. 그 돈 있으면 우리 수진이 가방이나 하나 사주지. 어디 시집 와서 친정만 챙겨. 저는 파일을 멈췄습니다. 이 정도 녹음 파일이 100개가 넘는다는 사실이 그동안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외장하드를 폴더 안에 다시 넣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박 변호사가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저는 어제 정리한 폴더를 박 변호사 앞에 통째로 내밀었습니다. 변호사님, 이거 다 쓰셔도 돼요. 박 변호사가 폴더를 받아들고 한 장씩 넘겨보았습니다. 넘기는 손길이 점점 천천히 무거워졌습니다. 지원 씨, 이걸 다 모으셨다고요. 언제부터? 결혼한 지 2년쯤 됐을 때부터요. 저는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그때부터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셨던 거군요. 네. 그런데 우리 엄마가 걱정하실까봐 누구한테도 말 못했어요. 박 변호사가 한참을 말없이 폴더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여사님께서 따님 같은 분이라고 하시던 게 정말 맞는 말씀이셨네요. 박 변호사가 작게 말했습니다. 박 변호사가 폴더를 가방에 챙겨 넣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어제 의뢰드린 메일 발신자 추적 결과가 오늘 오후에 나옵니다. 네. 결과가 나오면 거래처 대표님들 한 분 한 분 직접 찾아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메일 한 통으로 해명하기에는 무게가 무겁습니다. 그렇게 할게요. 약속 시간 잡아주세요. 저는 망설임 없이 답했습니다. 박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민수 씨 쪽에서 낸 재산분할 소송, 저희가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자금 출처 자료가 워낙 깔끔해서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 변호사가 사무실 문을 나섰습니다. 오후 3시 박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원 씨, 메일 발신자 확인됐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이민수 씨 회사 사무실 컴퓨터에서 발송된 게 맞습니다. 발송 시각이 오전 11시쯤이고 발신자 표시만 익명으로 했을 뿐 추적이 어렵게 처리하진 않았더라고요. 저는 짧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이가 없을 만큼 허술한 짓이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첫 번째 거래처 출판사 대표님과 약속 잡아두었습니다. 네, 같이 가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거리에는 가을바람이 낙엽을 한쪽으로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 변호사와 함께 출판사 대표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대표님은 저와 3년 넘게 함께 일해온 분이었습니다. 연세는 60쯤 되셨고 평소 말씀이 적으신 분이었습니다. 김 사장, 오랜만이야. 대표님이 자리를 권하며 짧게 말했습니다. 대표님, 갑자기 찾아뵙게 돼서 죄송합니다. 저는 자리에 앉으며 단정히 인사드렸습니다. 박 변호사가 가방에서 서류 한 부를 꺼내 대표님 앞에 놓았습니다. 대표님, 며칠 전에 받으신 그 익명 메일 발신자가 확인됐습니다. 대표님이 안경을 고쳐 쓰고 서류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이민수, 김 사장 남편분이야. 대표님이 짧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이혼 절차 진행 중이고요. 메일 내용은 전부 사실이 아닙니다. 박 변호사가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대표님이 한참 말없이 서류를 들여다보다가
천천히 안경을 벗으셨습니다. 김 사장. 네, 대표님. 내가 김 사장이랑 일한 지 몇 년인데 사기꾼 소리에 흔들렸을 것 같아. 대표님이 옅게 웃으셨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메일 받자마자 좀 이상하다 싶었어. 그런데 회사 차원에서 절차상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했고, 네, 대표님. 이번 일 깔끔하게 정리되고 나면 우리 회사가 새로 시작하는 시리즈 번역 김 사장한테 맡기려고 해. 분량이 좀 돼. 저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히려 내가 미안하지. 한 번이라도 흔들린 게. 대표님이 자리에서 일어나 제게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저는 두 손으로 그 손을 잡았습니다. 손끝이 따뜻했습니다. 그날부터 사흘 동안 저는 거래처 세 곳을 빠짐없이 직접 찾아다녔습니다. 세 분 모두 처음에는 곤란한 표정이었지만 자료를 보고 나서는 도리어 저를 안쓰러워하셨습니다. 한 분은 떡 한 상자를 들려 보내주셨고 또 한 분은 사무실에 화분 하나를 보내주셨습니다. 계약은 모두 다시 살아났고 한 곳은 오히려 계약 규모를 늘려주셨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온 저는 그날 저녁 직원 2명과 함께 작은 회식을 가졌습니다. 삼겹살집 구석 자리에서 후배 직원이 잔을 들었습니다. 사장님,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두 분이 옆에 있어줘서 가능한 일이었어요. 저는 잔을 마주들며 답했습니다. 며칠 뒤 시댁 식구들에 대한 영업방해 사건도 마무리되었습니다. 박 변호사를 통해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도 받아들여졌습니다. 이제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제 사무실과 집 근처 100m 안으로 들어올 수 없게 되었습니다. 같은 주 이민수가 낸 재산분할 소송의 첫 재판이 잡혔습니다. 법원 복도에 들어서자 이민수가 새 양복 차림으로 서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어색하게 눈을 피했습니다. 저는 그 옆을 지나 박 변호사와 함께 법정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재판은 길게 끌리지 않았습니다. 박 변호사가 어머니의 자금 출처와 등기 이전 과정을 정리한 자료를 차분하게 제출했습니다. 판사가 자료를 한참 들여다보고 짧게 물었습니다. 원고 측, 이 자료에 대해 반박할 자료가 있습니까? 이민수 쪽 변호사가 한참 머뭇거리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추가로 제출할 자료는 없습니다. 판사가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어 박 변호사가 한 가지 자료를 더 꺼냈습니다. 이민수 씨가 결혼 생활 중 유흥업소에서 사용한 카드 내역과 원고가 회사 컴퓨터에서 익명으로 김지원 씨 거래처에 보낸 메일 자료입니다. 판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민수가 의자 위에서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얼굴이 점점 창백해지고 있었습니다. 판결은 그 자리에서 짧게 정리되었습니다. 이민수의 재산분할 청구는 기각되었고 오히려 이민수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법정을 나서면서 이민수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지원아. 저는 잠시 멈춰섰지만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다. 이민수의 목소리가 등 뒤에서 작게 들렸습니다. 저는 그 말을 한참 가만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답하지 않은 채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법원 정문 앞에 가을 햇살이 환하게 내려와 있었습니다. 박 변호사가 옆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곱이 남았습니다. 저는 짧게 고개를 끄덕이며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챕터 8 무너진 모래성, 그리고 비상. 마지막 형사 재판이 잡힌 날,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나 어머니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보리차 한 잔을 따라 사진 옆에 가만히 누웠습니다. 엄마, 오늘이 마지막이야. 저는 사진을 향해 작게 말했습니다. 거울 앞에서 단정한 검은 정장을 입고 어머니가 평소 좋아하시던 은기거리를 했습니다.
박 변호사가 약속한 시간보다 일찍 도착했습니다. 오늘 컨디션은 어떠십니까? 괜찮아요. 잠도 잘 잤어요. 저는 짧게 답하고 차에 올랐습니다. 법원으로 가는 길, 창밖에 늦가을 풍경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거리에는 단풍이 거의 다 떨어져 있었습니다. 법정 안은 조용했습니다. 이복순과 이수진, 시어머니와 신우이의 이름이 호명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피고인석에 나란히 섰습니다. 시어머니는 그새 머리가 더 하얘져 있었고 신우이는 화장기 없는 얼굴로 바닥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저와 박 변호사는 방청석 두 번째 줄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한 장씩 넘기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피고인 이복순, 이수진,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십니까? 시어머니가 고개를 들고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저는 그 시선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마주 보았습니다. 애미야, 한 번만 봐줘. 응.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정말 잘못했다. 피고인, 피해자 쪽이 아니라 법정을 보고 말씀하세요. 판사가 짧게 말을 끊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다시 고개를 돌렸습니다. 판사님, 제가 잠시 정신이 나갔던 모양입니다. 며느리 돈인 줄 알았지. 그게 그렇게 큰 돈인 줄은 몰랐어요. 신우이도 옆에서 흐느끼며 거들었습니다. 엄마가 가자고 해서 따라간 거예요. 저는 통장 일은 정말 몰랐어요. 판사가 안경을 고쳐 쓰고 잠시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피해자 측 합의 의사가 있으십니까? 박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합의 의사 없습니다. 박 변호사가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어깨가 한 차례 크게 떨렸습니다. 판결은 길지 않았습니다. 판사가 종이를 한 장 들고 또박또박 읽어내렸습니다. 피고인 이복순, 주거침입 및 특수절도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합니다. 시어머니의 입에서 짧은 비명이 새어나왔습니다. 피고인 이수진, 같은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합니다. 신우이가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두 사람의 그 모습을 끝까지 똑똑히 바라보았습니다. 한순간도 시선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49제 날, 제가 절 마당에 혼자 앉아있던 그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의 영정 앞에서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달랐습니다. 법원을 나서며 박 변호사가 짧게 말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지원 씨. 변호사님이 더 고생하셨어요. 저는 역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박 변호사가 한참 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여사님께서 살아계셨으면 오늘 따님 보고 정말 자랑스러워 하셨을 겁니다. 저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가을 하늘이었습니다. 엄마는 다 보고 계실 거예요. 저는 작게 답했습니다. 가방 안에서 어머니의 사진을 살짝 꺼내 잠시 가슴에 품었다가 다시 넣었습니다. 그 무렵 이민수의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회사의 형사재판 사실이 알려지면서 결국 권고사직 처분이 내려졌다고 했습니다. 회사 컴퓨터로 거래처에 허위 메일을 발송한 일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박 변호사를 통해 위자료 지급 판결도 확정되었습니다. 이민수는 그 돈을 마련하지 못해 살던 집에서 짐을 빼고 작은 고시원으로 옮겼다고 했습니다.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잠시 차창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미운 마음은 분명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통쾌하다거나 후련한 감정은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사람으로서 마땅히 받아야 할 결과를 이민수는 그저 받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 사람의 삶을 들여다보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날 저녁
박 변호사가 사무실에 들렀습니다. 손에는 작은 케이크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건 뭐예요? 오늘은 그래도 한마디 축하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박 변호사가 머쓱하게 웃었습니다. 격리 직원이 접시와 포크를 가져왔습니다. 후배 직원이 초에 불을 붙였습니다. 세 사람이 둘러서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사장님, 축하드려요. 후배 직원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잠시 그 자리에 서서 세 사람의 얼굴을 한 명씩 바라보았습니다. 가슴 한쪽이 뜨거워졌습니다. 고마워요. 정말로요. 저는 짧게 말하고 촛불을 후 불어 껐습니다. 이혼 서류에 마지막 도장을 찍은 건 그로부터 일주일 뒤였습니다. 법원 민원실에 박 변호사와 함께 들어갔다가 혼자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박 변호사가 차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법원 정문 앞에 잠시 멈춰서서 저는 가방에서 어머니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가을 햇살이 사진 위로 부드럽게 내려앉았습니다. 엄마, 나 오늘 다 끝냈어. 저는 사진을 향해 작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마지막에 그랬지. 이제 너를 위해 살아라. 저는 사진을 한 번 더 가슴에 품었습니다. 네, 엄마. 이제 정말 나를 위해 살게. 바람이 한 차례 어깨를 스쳤습니다. 어머니가 제 등을 토닥여 주시는 것만 같았습니다. 이듬해 봄 지원 번역은 직원이 7명으로 늘었습니다. 3층에 있던 사무실을 같은 건물 2층까지 함께 쓰게 되었습니다. 1층 김밥집 사장님은 새 메뉴가 나올 때마다 저희 사무실로 한 접시씩 올려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그동안 미뤄두었던 동네 도서관 봉사 모임에도 다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주말에는 어머니 산소에 가서 꽃을 갈아드리고 산소 옆 벤치에 한참을 앉아 있다 돌아왔습니다. 박 변호사와는 일 외에도 가끔 식사를 함께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서로 무리하게 가까워지지 않는 담백하고 든든한 관계였습니다. 오늘은 회사 창립 1주년이었습니다. 저는 직원들과 함께 사무실 옥상에 작은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긴 테이블 위에 음식이 정성껏 차려졌습니다. 저녁 햇살이 옥상 난간을 따라 길게 늘어졌습니다. 후배 직원이 잔을 들며 한마디 했습니다. 사장님, 1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여러분 덕분이에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요. 저는 환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잔을 부딪히는 맑은 소리가 옥상 위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잔을 든 채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저 멀리 노을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떠나신 그 49제 날, 저는 무너진 현관 앞에서 울었습니다. 오늘 저는 같은 두 발로 옥상 위에 서 있습니다. 지원 번역의 사장 김지원으로, 어머니의 자랑스러운 딸로, 그리고 무엇보다 제 인생의 주인으로요. 저는 잔에 담긴 맑은 보리차를 한 모금 천천히 넘겼습니다. 어머니의 손맛이 입안에 잔잔히 퍼졌습니다. 직원들이 웃는 소리가 옥상 위로 가볍게 흩어졌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가만히 미소 지었습니다. 가슴속 어딘가에서 따뜻한 무언가가 천천히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49제 날, 박살난 현관문 앞에 주저앉아 울던 그 여자는 이제 어디에도 없습니다. 시어머니의 막말 한마디에 웃는 낯으로 고개를 숙이던 며느리도, 남편의 한숨에 어머니 병원비를 망설이던 딸도 모두 그날 밤 제 손으로 떠나보냈어요. 어머니가 평생 식당 한 구석에서 모으신 그 돈은 결국 어머니의 마지막 사랑이 되어 제 등을 단단히 받쳐주었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남겨주신 작은 건물 3층에 제 이름 3글자를 건 사무실 간판을 올렸어요.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자신들이 벌인 짓의 무게를 그대로 짊어졌고 남편은 작은 고시원 방으로 짐을 옮겼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들으며 통쾌해하지도 안타까워하지도 않았어요. 사람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결과를 그들은 그저 받고 있을 뿐이었으니까요.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누군가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에게 한 번쯤은 분명한 답을 돌려줘야 합니다. 참는 것이 효도가 아니고 견디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사실을 저는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혹시 지금 비슷한 무게를 혼자 짊어지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부디 잊지 마세요. 당신의 인생은 누구의 것도 아닌 당신의 것입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